남편의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이 내 인생 2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대로 죽는 대신 절로 갔습니다. 바람이나 쇠자고 간 그곳에서 나는 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내 몸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복수였어요. 그런데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배신과 복수, 치유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한밤중 서재의 정막 속에서 김정숙의 손가락이 남편 박영철의 휴대전화를 떨며 만지작거렸습니다. 잠금 패턴을 풀자마자 화면에 떠오른 사진이 그녀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최수진이라는 젊은 여자가 영철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철의 얼굴에는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당신 하나만 보고 살아온 세월이 다 이 사진 한 장에 녹아내리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더 끔찍한 건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갤러리를 넘기자 더욱 친밀한 사진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호텔 방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자신이 친정에 간 사이, 이 집 거실에서까지. 정숙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그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겹쳤어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정숙은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화려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철은 여전히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고 30대 후반의 아들 민주는 스마트폰에만 몰두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절에 다녀올까 해요. 템플스테이요. 영철이 신문 너머로 대답했어요. 그래. 바람이라도 쐴 겸 다녀와. 당신 우울해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숙의 우울이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는 듯이요. 민준도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출장이라 바쁠 텐데. 조심해서 다녀와. 정숙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남편은 불륜에 빠져 있고 아들은 자신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 바람이라도 쐴 겸.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며 도시의 소음을 뒤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고요해질수록 정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깊은 산속에 자리한 절에 도착했을 때 60대 후반의 회원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정숙의 상처받은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 했어요. 오셨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의 고요함이 부인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지쳐서 평온을 얻고 싶어 왔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저녁 배정받은 작은 방에서 정숙은 홀로 명상했습니다.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풍경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가슴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어요. 밤이 깊어지자 정숙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안 되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알 수 없는 열기가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정숙은 누군가가 자신의 몸속으로 스며들어오는 듯한 기이한 감각을 느꼈어요. 따뜻하면서도 섬뜩한 묘한 쾌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주 멀리서 낯선 여인의 나른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억눌린 한숨 소리였을까요?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지만 그 알 수 없는 존재의 침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숙의 몸에서는 더욱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는 정숙 자신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며 가슴팍을 어루만졌어요. 오랜 시간 갇혀 있었다. 이제 숨 쉴 수 있겠군. 너의 몸에서. 정숙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였지만 그 어조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관능적이며 수백 년 묵은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어요. 침대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정숙의 몸이 묘한 율동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가 사라졌어요. 새벽 예불 시간 정숙은 법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묘한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깊어진 듯 했습니다. 걸음걸이에도 이전에는 없던 우아한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혜원 스님은 목탁을 치며 예불을 드리다가 문득 정숙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인자했던 눈빛 뒤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확신이 교차했습니다.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불이 끝난 후 스님은 정숙을 차담으로 불렀습니다. 고요한 분위기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밤새 평온하셨습니까? 혜원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우아하게 들며 답했어요. 네.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몸은 좀 무겁지만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숙의 눈빛이 순간 스님을 꿰뚫어 보듯 차갑게 번득였습니다. 스님은 움찔했어요. 깊은 잠. 때로는 잠 속에 숨겨진 것이 더 많은 법이지요. 부인께서는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정숙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꿈이라. 기억이 선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달까요? 그녀가 스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자 스님은 살짝 눈을 피했습니다. 부인의 내면에는 꽤 깊은 갈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갈증이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다른 문을 열기도 하지요. 정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문이 열렸다니 재미있는 표현이시네요. 스님께서는 어떤 문을 보셨습니까? 혜원 스님은 정숙의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문은 부인 스스로가 열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문 너머의 세상이 부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길 바라지요.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갑자기 낮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감당이라. 스님, 이미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정숙의 것이었지만 어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의 목소리 같았어요.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인, 혹시... 하지만 정숙은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어요. 죄송해요, 스님. 갑자기 어지러워서 아직 적응이 안 되나 봐요. 그러나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절에 잠들어 있던 그 존재가 드디어 깨어났구나. 박씨 가문의 후손을 통해서. 차담이 끝나고 정숙이 돌아간 후 혜원 스님은 홀로 법당에 남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절에 머물며 느껴왔던 그 섬뜩한 기운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교묘했어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고요했던 절의 시간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 아니,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지. 이 감각,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 힘. 이제 나를 괴롭히던 것들에게 돌려줄 시간이야.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영철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늦지 말고 와. 최수진이랑 저녁 식사 약속 있어. 정숙의 입가에 더욱 도발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을 메시지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밤늦게 집에 도착한 정숙은 영철이 이미 수진과 저녁을 마치고 잠든 것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영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치 야생동물처럼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이전에 유약한 정숙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 서류, 그리고 가족 사진을 천천히 둘러본 후 정숙은 영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잠금 패턴을 능숙하게 풀고 갤러리를 뒤졌습니다. 수진과의 더욱 은밀한 사진과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호텔 침실에서의 노골적인 장면들, 심지어 이 집 침실에서 촬영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하찮은 것들. 정숙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지만 어조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류 더미에서 영철의 중요한 사업 관련 USB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다른 USB와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새로운 USB에는 영철과 수진의 은밀한 영상들이 담겨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진이 과거에 다른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의 증거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의 과거를 알 수 있었을까? 정숙 자신도 의아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보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속삭여준 것처럼요. 모든 작업을 마친 정숙은 휴대전화를 원위치시키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고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침실로 들어서자 잠결에 영철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왔어? 눈도 뜨지 않고 몽롱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영철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에서 미묘하고 낯선 향기가 났어요. 마치 오래된 향나무와 연꽃이 섞인 듯한 신비롭고 관능적인 향기였습니다. 영철은 잠결에도 그 향기를 맡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한 향기. 영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영철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만큼 돌려받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욕망과 경멸, 그리고 차가운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뇌리에 이상한 기억이 스쳤어요. 수백 년 전 이 땅에서 박씨 가문에게 능멸당했던 한 여승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자가 결국 배신했던 그 아픔,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내려 했지만 이미 그 감정은 그녀 안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였습니다. 이건 내 기억이 아니야. 정숙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그녀 안에 다른 존재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제 너의 기억이기도 하지.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정숙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시계를 보았어요. 새벽 3시. 내일이면 영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영철은
회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의 사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가 걸린 자리였습니다. 영철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저희 회사의 미래 비전을.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철과 수진이 호텔 침실에서 나누는 노골적인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신음소리가 조용했던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장난을? 영철의 얼굴이 핏기 없이 질렸어요. 투자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불륜 영상을 틀다니.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수진의 과거 자료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다른 부유한 노인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의 증거들,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심지어 결혼 사기로 고발당했던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영철은 급히 노트북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멸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회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죠? 같은 시각, 수진의 아파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에게서 걸려온 격앙된 전화를 받고 있던 수진에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난리 났대. 수진이 휴대전화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내 USB가 왜 그렇게 바뀌었냐고. 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뭘 해? 오빠가 나한테 준 USB는 분명.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문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배달원 복장을 한 사람이 건넨 택배 상자를 열자 수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70대 재벌 할아버지와의 스캔들 사진, 위조 신분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임신을 가장해 돈을 뜯어낸 병원 진단서 위조 증거였어요. 이게 대체 누가? 수진이 사진들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건 택배 상자 맨 아래 깔려있던 편지였어요. 고풍스러운 한지에 붓글씨로 쓰인 글귀가 오싹했습니다. 과거는 언젠가 돌아온다. 그대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런데 그 필체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수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우연히 영철의 집에서 본 정숙의 글씨체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설마 김정숙 그 여자가.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미 이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유력 투자사들의 철회로 박영철 대표의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또한 박 대표의 내연녀로 알려진 최수진 씨의 과거 사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만족스럽고도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생기가 넘쳤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정숙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복수를 완성한 자의 차가운 쾌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 안에 다른 존재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수백 년 묵은 한이 풀리지 않으니까요. 영철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린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민주는 엄마 정숙의 방을 몰래 뒤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기로 유명했던 엄마의 방이 어딘가 어수선했어요. 화장대 위에는 전에 없던 낯선 향수 샘플들이 놓여 있었고,
엄마가 즐겨 입던 낡은 가운 대신 새롭고 화려한 잠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랍을 열자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평소 글쓰기를 싫어하던 엄마의 일기장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엄마의 것과 비슷했지만 묘하게 다른 필체가 섞여 있었어요. 복수는 달콤하다. 박영철이 받는 고통을 보니 가슴이 시원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들 모두가 무너져야 해. 수백 년을 기다렸는데 민주는 손이 떨렸어요. 수백 년이라니?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김민준을 보니 박씨 가문의 피가 흐르는 게 역력하다. 저 아이도 결국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먼저 영철부터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민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엄마가 자신을 마치 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정숙은 차를 우아하게 마시며 답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니? 내 아빠나 잘 신경 써라.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엄마 때문이라는 소문도 돌아요. 그리고 엄마한테서 낯선 향기가 나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간 정숙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어요. 낯선 향기. 늙은이한테 향수라도 뿌리지 말라는 거니? 그녀가 민준을 꿰뚫어보는 시선에 민준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숙의 표정이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엄마는 괜찮다. 아주 괜찮아. 하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혜원 스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김민준 씨 맞습니까? 혜원 스님입니다. 어머님께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괜찮아요. 민준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기운이 부인을 완전히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혜원 스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어머님께서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는 않던가요? 몸에서 알 수 없는 향기가 나거나 묘한 미소를 짓지는 않던가요? 민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스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엄마의 변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 저에게 오십시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혜원 스님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숙이 계단 아래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이 방에서 나오자 정숙이 마치 우연인 듯 나타났어요. 누구랑 통화했니? 아, 그냥 친구요. 민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혜원 스님이었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 늙은 중이 무슨 말을 했든 믿지 마라.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내가 그 절에 가려고 한다면 후회할 거야. 그 말이 협박처럼 들린 민주는 전율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엄마가 맞을까요? 민주는 몰래 방에서 나와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혜원 스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한밤중 민준이 절에 도착했을 때 혜원 스님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어요. 스님은 민준을 절의 은밀한 보관실로 이끌며 오래된 두루마리와 그림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부인의 몸에 들어간 것은 이 절과 깊은 인연이 있는 원혼입니다. 혜원 스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 오래전 이 절은 박씨 가문이 원당이었고 그들은 이 땅의 권력을 쥐고 있었지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씨 가문이라면 저희 조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원혼은 바로 박씨 가문의 선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 절의 여승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이 오래된 그림을 가리켰어요. 그림 속에는 아름다운 여승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700년대 이 절에는 설아라는 이름의 여승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지혜를 갖춘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당시 박씨 가문의 가주였던 박천수가 그녀를 탐했습니다. 스님은 더욱 어두운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박천수는 설아를 강제로 범하고는 아이까지 가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설아가 자신을 유혹했다며 음란한 여승이라 모함했어요. 결국 설아는 이 절에서 쫓겨났고, 그럼 설아는 어떻게 되었나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원 스님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박천수는 설아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까 두려워하여 부하들을 시켜 설아와 그녀의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설아는 죽기 전 이렇게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씨 가문의 피가 마를 때까지 복수하겠다고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엄마는 부인께서 겪으신 깊은 배신감과 고통이 잠들어 있던 설아의 원혼을 깨운 것입니다. 혜원 스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백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때 속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가문의 한 후손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지요. 네. 민준이 놀랐습니다. 30년 전 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때 박연아라는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녀는 당신의 고모님이셨습니다. 혜원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가문은 그런 저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교수 따위와는 결혼할 수 없다며. 고모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민준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연아는 끝까지 저와 함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씨 가문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남자와 혼인했어요. 그리고 1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고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사고는 혜원 스님이 고개를 떨었어요. 정말 사고였을까요? 연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저주가 있는 것 같다고요. 설아의 원혼이 우리를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스님이 되신 건가요? 연아의 죽음 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아의 원혼을 느꼈어요. 그녀의 한과 제 한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혜원 스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수십 년간 설아를 성불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한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원 스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설아는 단순히 복수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박씨 가문의 모든 일을 자신과 같은 고통에 빠뜨리려 해요. 당신의 어머님은 이제 설아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절 마당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과 혜원 스님이 창밖을 보니 정숙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평소의 정숙이 아니었어요. 긴 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혜원아. 정숙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랜만이구나. 내가 사랑했던 연하의 죽음. 정말 사고였을까? 혜원 스님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설아. 설마 연하까지. 그 여자도 박씨 가문이었잖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정숙이 악마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들을 처리할 차례야. 엄마. 민준이 절 마당으로 뛰어나갔지만 정숙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혜원 스님은 창백한 얼굴로 염주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됐구나. 그날 새벽 서울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졌어요. 먼저 영철이 술에 취해 한강 다리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간신히 그를 구조했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정숙이 다 알고 있어. 그 여자가 악마야. 영철은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정신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아파트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는 과거의 범죄 증거들이 폭로되면서 사기죄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경찰에게 한 진술은 모두를 당황시켰어요. 김정숙이에요. 그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요. 수진이 수갑을 찬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밤에 제 꿈에 나타나서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다고. 으악. 경찰들은 수진의 말을 정신착란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정숙의 지문을. 아니, DNA를. 그 여자 진짜 김정숙이 맞는지.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냉혹하고도 아름다운 마치 다른 시대의 여인 같았어요. 끝났다. 모든 것이. 너의 복수도, 나의 복수도. 정숙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아직 부족하다. 이 몸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정숙은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그만해. 나는 김정숙이야.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의 뇌리에 억눌렸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았던 학대,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21살 때 만났던 한 남자. 박진우.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영철과 결혼하기 전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정숙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정숙은 영철과의 결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진우 오빠,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설아의 원훈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둘 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우연히 영철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오늘 진우 형과 만났다. 형이 말하길 정숙을 버린다고 했다. 정숙이 자신을 잊지 못해 괴로워한다며 내가 그녀와 결혼해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영철과의 결혼조차 진우가 조작한 것이었단 말인가요? 1998년 5월 20일. 정숙과 결혼했다.
하지만 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단지 형의 부탁 때문에. 정숙은 모르겠지만 진우 형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다. 정숙을 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장난이었던 것이다. 정숙은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도 영철도 모두 자신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정숙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설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제 알겠지? 남자들은 모두 같아.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는 존재들이야. 그러니 모든 걸 파괴해버리자.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준이는 달라. 내 아들은. 그 아이도 박씨 가문의 피를 받았어. 언젠가는 아버지와 같은 짓을 할 거야. 설아가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괴로워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설아와 완전히 동화되어 복수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인간성으로 저항할 것인가. 정숙은 방 안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눈빛은 깊고 날카로우며 몸짓은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곡된 속삭임과 맥박 소리, 그리고 설아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나는 누구야?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정숙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뇌리에 충격적인 깨달음이 스쳤어요. 아니, 이건 나였어. 내가 눌러왔던 분노, 공포, 수치심. 정숙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빙의가 외부의 영이 아니라 자신이 억압해온 내면에 분열된 자아였다는 사실을요. 설아의 원혼이라고 믿었던 것은 실제로는 자신이 평생 감춰온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억눌렸던 어린 시절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술에 취한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무자비한 매질, 혼자 감금됐던 밤들. 그리고 자신이 그 기억들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를 속여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난 그 기억들을 깊이 묻어두고 살았어. 모든 걸 잊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로 살아있었어. 바로 그때 혜원 스님의 음성이 그녀의 의식 속에 겹쳐 들려왔어요.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빙의되었다고 믿었던 그것은 실은 당신 안에 있었던 외면된 또 다른 자아입니다. 그 자아는 억울하고 분노했으며 당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할 때입니다. 내면의 소녀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녀가 바로 당신이니까요. 정숙은 거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릴 적 상처받은 소녀를 어루만지듯 말이에요. 미안해. 그동안 외면해서.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정숙은 울먹이며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설아의 원혼이라고 믿었던 존재는 사실 자신이 버린 내면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수십 년간 혼자 울고 있었고 복수를 통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정숙이 문을 열자 민준이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이걸 봐요. 아빠가 정신병원에서.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철 씨가 정신병원에서 의사에게 고백한 충격적인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연아 씨의 죽음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정숙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영철 씨는 당시 형인 박진우 씨와 함께 박연아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연아 씨가 가문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자신의 아내 김정숙 씨가 모든 진실을 알고 복수하고 있다며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설마 정말로.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영철이 스스로 무너진 거야. 자신의 죄책감에.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 USB 바꿔치기, 수진의 과거 폭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철과 진우가 이미 준비해둔 자멸의 씨앗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이미 수십 년간 거짓 위에 쌓아올린 삶을 살고 있었고, 정숙은 단지 그 거짓이 무너지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실이 드러나길 원했던 거구나. 정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정숙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대웅전을 비추고 그녀는 고요히 앉아 명상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한없이 평온했고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회원 스님이 다가와 앉았어요. 이제 평안하십니까? 네, 스님. 이제야 진짜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정숙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한 해 고리가 드디어 끊어진 순간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가득했던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주인공 김정숙의 마음의 평안을 기원하며 행복을 응원합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의 평안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